1926년 9월 어느 금요일 밤 영국 시골 마을 킹스에벗 저택의 서재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집사 파커가 손잡이를 돌려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오후 10시 30분경 마침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본 건 안락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앉은 채 죽어있는 로저 에크로이드였어요. 목 뒤에는 튀니지산 단검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었어요. 불과 30분 전 9시 30분까지만 해도 그는 살아서 서재 안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집사가 복도에서 뚜렷하게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그를 죽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밀실에서 빠져나간 걸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리소설의 여왕 애거서 크리스티가 1926년에 발표한 문제작이었죠.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그 시대 많은 논란이 있었던 작품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같이 범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26년 9월, 장소는 영국 시골의 작은 마을 킹스 에벗입니다. 인구 500명 남짓한 조용한 동네인데요. 이곳에 제임스 셰퍼드라는 의사가 살고 있어요. 40대 중반의 독신남으로 누나 캐롤라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캐롤라인 누나가 진짜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마을의 모든 소문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창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하나 관찰하는 게 유일한 취미였어요. 자, 그런데 이 마을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년 전쯤에 부유한 미망인 페러스 부인의 남편 페러스가 갑자기 죽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급사였죠. 경찰들은 자연사로 결론을 내렸지만 마을 사람들은 좀 수군거리는 게 있었습니다. 페러스 부인은 남편이 죽은 후 1년 정도 지나서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로저 에크로이드와 약혼을 하게 돼요. 50대 중반의 신사였어요. 빅토리아 양식의 거대한 저택, 펀니 파크에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9월 16일 목요일, 마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페러스 부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인은 독극물 과다 복용이었죠. 경찰은 자살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17일 금요일, 셰퍼드 의사는 왕진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캐롤라인 누나가 흥분해서 말해요. 펀니파크에 오늘 오후에 낯선 남자가 왔다. 키 크고 금발머리에 해군 복장 같은 걸 입었다. 그걸 우체국 직원이 봤다. 라고요. 저녁 7시 30분쯤에 에크로이드가 셰퍼드에게 전화를 걸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너무 무거웠어요. 셰퍼드는 8시쯤 펀니파크에 도착을 합니다. 저택 현관문을 열어준 건 집사 파커였어요. 60대의 노집사로 반듯한 연미복 차림에 표정 하나 안 변하는 완벽한 영국식 집사였어요. 응접실로 들어서니 에크로이드가 벽난로 앞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한 손에는 위스키 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이마를 짚고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저녁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식탁에는 에크로이드의 조카딸 플로라도 함께 있었어요. 20대 초반의 아름다운 아가씨였는데 오늘은 표정이 좀 많이 어두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8시 50분쯤 에크로이드가 셰퍼드를 서재로 데려갑니다. 서재는 저택 1층 끝에 있었어요. 무거운 참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면 벽 전체를 가득 채운 책장들, 큰 창문, 그리고 거대한 책상과 안락 의자가 있었죠. 에크로이드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가요. 그리고는 책상 서랍에서 파란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오늘 아침 페러스 부인한테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페러스 부인은 어제 죽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편지는 부인이 죽기 직전에 쓴 거였어요. 누군가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그 편지를 오늘 에크로이드가 받은 거예요. 이 편지에는 끔찍한 진실이 적혀 있다고, 페러스 부인의 남편 페러스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누군가 부인을 협박하고 있었다고. 자, 여러분, 페러스는 자연사를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연사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에크로이드는 아직 이 편지를 읽진 않았대요. 셰퍼드와 함께 읽으려고 했다고. 가장 믿는 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에크로이드는 갑자기 마음을 바꿔요. 편지를 지금 읽지 않고 혼자서 나중에 읽겠대요. 그러면서 셰퍼드를 돌려보냅니다. 셰퍼드는 8시 50분에 펀리파크에서 나와요. 셰퍼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두웠는데요. 가로등도 별로 없고 좁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셰퍼드와 부딪힙니다. 젊은 남자였는데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고 키는 크고 잘생긴 남자? 어둠 속이라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뭔가 숨을 헐떡거리며 급하게 어디론가 달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셰퍼드는 9시쯤에 집에 도착을 합니다. 캐롤라인 누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둘은 펀니파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게 캐롤라인은 뭔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10시 15분쯤에 따르릉 하고 전화벨이 울려요. 소화기 너머로 집사 파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평소에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고 빨리 오라고 주인님이 서재 안에 있는데 문은 잠겨 있는데 대답이 없다. 분명히 안에 있는 건 맞는데. 셰퍼드는 의료 가방을 들고 펀니파크로 뛰어갑니다. 펀니파크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10시 30분쯤이었어요. 저택 안은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하인들이 복도에 모여 수군대고 있었고 플로라는 계단에 앉아 혼자 울고 있었죠. 집사 파커가 달려왔습니다. 완벽하던 연미복은 여기저기 다 구겨져 있고요.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파커가 설명했어요. 10시에 주인님께 음료수를 가져다 드리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문손잡이를 돌려봐도 꿈쩍도 하지 않았대요. 안에서 잠긴 거죠. 그래서 창문도 전부 확인을 했는데 밖에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요. 서재는 1층 맨 끝에 있어요. 문은 안쪽에서 잠겼고 2개의 큰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와 정원사가 함께 어깨로 문을 들이받아서 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안락의자에 비스듬히 기대하는 채 죽어있는 로저 에크로이드였어요. 그의 머리는 뒤로 젖혀져 있었고 목 뒤에는 장신용 단검이 깊숙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검은 손잡이에 금색 장식이 달린 튀니지산 단검이었죠. 평소 서재벽에 장식되어 있던 바로 그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피는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았어요. 옷깃 주변으로 조금 번졌을 뿐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단 한 번의 일격으로 끝낸 거예요. 셰퍼드가 맥박을 확인을 해봤어요. 하지만 맥박은 없었죠. 체온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고요. 사망한 지는 약 1시간이 안 된 것 같았어요. 그러면 9시 30분 이후에 죽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근데요. 방 안을 둘러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개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창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 편지 파란 봉투가 사라졌어요. 셋째, 바닥에 의자 하나가 뒤집혀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급하게 움직이다가 넘어뜨린 것처럼. 네 번째는 책상 위에 작은 기계 하나가 놓여져 있었어요. 이게 딕터폰이라고 하는 음성 녹음 장치였거든요. 그리고 5번째는 창문 근처 바닥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하나 남아 있었어요. 플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빨리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말했죠. 경찰이 도착한 건 밤 11시쯤이었어요. 레그렌 경감이라는 중년의 경찰관이 수사를 맡았죠.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고 저택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씩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집사 파커가 중요한 증언을 하나 하죠. 9시 30분쯤에
복도를 지나가다가 서재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주인님께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다. 이 증언이 중요한 이유가요. 셰퍼드 의사가 8시 50분에 그 저택에서 나갔잖아요. 그럼 9시 30분에 에크로이드는 누구와 대화를 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수사는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명확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 플로라 에크로이드는 상당한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진전이 없었죠. 게다가 용의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약혼자인 랄프 페이튼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플로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택 옆집에 에르큘 푸아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탐정이래요. 플로라는 희망을 품고 푸아로를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남자 에르큘 푸아로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고 할게요. 푸아로는 벨기에 출신의 전설적인 탐정이었어요. 작은 키에 달걀형 얼굴, 콧수염을 정갈하게 기른 남자였어요. 키는 작지만 그 두뇌만큼은 누구보다도 뛰어났죠. 회색 뇌세포라는 말을 유행시킨 탐정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몇 년 전 영국으로 이주해서 런던에서 여러 사건을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은퇴를 결심을 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을 찾다가 바로 이 킹스 에벗에 정착을 한 거였어요. 펀니파크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을 빌려서 호박 농사나 지으면서 평화롭게 지내려고 했었죠. 근데 그 은퇴가 딱 하루 만에 끝나버린 겁니다. 플로라가 찾아왔을 때 푸아로는 정원에서 호박을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플로라가 너무 간절하게 제발 도와달라고, 삼촌이 살해당했다고, 그리고 경찰들이 자꾸 내 약혼자를 의심하고 있다고. 그렇게 푸아로는 잠시 플로라를 바라봐요. 그런데 조금 듣다 보니까 흥미가 생긴 거예요. 푸아로는 이 사건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셰퍼드 의사를 불러요.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의사에게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었던 거죠. 셰퍼드는 푸아로의 오두막을 방문했어요. 이때부터 셰퍼드는 푸아로의 거의 같은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젯밤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푸아로는 조용히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셰퍼드와 푸아로는 같이 다니면서 사건을 하나하나씩 파헤치고 다녀요. 푸아로는 펀니파크 저택으로 갑니다. 경찰의 허락을 받고 조사를 시작을 해요. 그는 방 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살펴봅니다. 책상을 살피고 창문도 확인하고 바닥에 발자국도 조사하죠. 그러다가 딕터폰을 발견을 해요. 이 딕터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푸아로가 딕터폰을 조심스럽게 재생을 해봅니다. 기계에서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에크로이드의 목소리가 들려요. 아, 이때 푸아로는 감을 잡아요. 푸아로는 이 사건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딕터폰이 굉장히 유력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명씩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저택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용의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범인은 이 안에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플로라 에크로이드예요. 에크로이드는 조카딸이었죠. 20대 초반의 아름다운 아가씨였어요. 그녀는 삼촌의 유일한 가족이기도 했고 이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이었죠.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9시 30분경에 자기 방에 혼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증명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녀 한 명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방 안을 봤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증언을 또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프리 레이먼드인데요. 에크로이드의 비서예요. 30대 초반에 좀 조용하고 말이 없는 남자였는데 그는 에크로이드의 모든 업무를 관리했어요. 8시 40분쯤에 서재에 들어가서 몇 가지 서류를 받아서 자기 방으로 가져가서 9시 30분에도 여전히 자기 방에 있었대요. 레이먼드 또한 방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증명해줄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방을 조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카지노 빛 독촉장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블런트 소령. 에크로이드의 오랜 친구이자 50대 군인 출신이에요. 과묵하고 직선적인 성격이었죠. 당구장에 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혼자서 당구를 치고 있었대요.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각에도 아마도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시계를 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가 없대요. 하지만 정원사가 또 이상한 말을 해요. 9시 50분쯤에 정원에서 소령을 봤다는 거죠. 서재 쪽 창문 근처에 서 있었다고. 그리고 네 번째, 랄프 페이튼. 아까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받았던 에크로이드의 의붓 아들이고 20대 중반의 미남의 플로라의 약혼자이기도 했죠. 근데 문제는 랄프가 그날 저택에 없었다는 겁니다. 플로라는 랄프가 런던에 있다고 했어요.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됐다고 했죠. 하지만 셰퍼드는 알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랑 아까 부딪혔던 그 남자, 그 젊은 남자가 랄프였거든요. 그리고 탐정 푸아로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랄프 페이트는 그날 저녁 이 마을에 있었고, 그리고 그를 본 여러 명의 목격자가 있었어요. 9시쯤에는 펀니파크의 정원을 지나가는 게 목격이 됐어요. 그래서 제일 유력한 용의자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슐라 본, 플로라의 개인 하녀였어요.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 푸아로가 신문을 했을 때 그녀는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자기 아무것도 모른다고. 9시 30분 정도에 어디 있었냐 물어봤을 때도 어디 있었는지 정확하게 횡설수설했어요. 뭔가 숨기는 듯 했어요. 숙소에 있었는지 정원에 있었는지 이러면서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로 파커 집사죠. 완벽한 영국식 집사였지만 푸아로는 그에게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해요. 9시 30분에 서재 밖에서 대화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왜 거기 있었냐고 물었을 때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대답을 하는데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 파커는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는 거예요. 에크로이드는 그걸 알고도 고용을 해준 거고요. 자, 여기까지만 정리해보면 다 의심스러워요, 모두가. 왜냐면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다음날부터 푸아로는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랄프 페이튼을 찾아갑니다. 그는 마을 근처 여관에 숨어 있었어요. 푸아로가 찾아갔을 때 랄프는 겁에 질려 있었죠. 랄프가 말했어요. 자기는 그날 밤 펀니파크에 갔었다고. 에크로이드 아버지를 만나러 간 거고 급하게 돈이 필요했었다고. 하지만 서재 창문 밖에서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걸 봤고 그래서 겁이 나서 도망을 친 거라고. 그 시간이 9시 45분쯤이었대요. 그럼 에크로이드는 그때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건가요? 하지만 파커는 9시 30분에 대화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푸아로는 다음으로 애슐라 본을 신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까 그 하녀였던 여자였어요. 결국 그녀는 비밀을 털어놔요. 어슐라는 랄프 페이튼의 비밀 아내였어요. 몇 달 전에 비밀리에 결혼을 했대요. 그날 밤 9시쯤에 랄프를 만나기 위해 정원으로 나간 거고 그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9시 45분쯤까지요. 그럼 랄프에게는 알리바이가 생긴 거예요. 푸아로는 계속 조사를 진행을 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발견을 해요. 창문 근처에서 발자국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그 발자국의 주인이 랄프 페이튼의 신발과 일치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죠. 발자국의 방향이 창문에서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랄프의 신발을 신고 일부러 발자국을 만든 것처럼요. 그리고 푸아로는 딕터폰을 다시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딕터폰이라는 게 1920년대에 나온 음성 녹음 장치인데, 그러니까 푸아로가 딕터폰을 재생했을 때 에크로이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긴 했어요. 아까도 들었었으니까요. 그 순간 이제 모든 퍼즐이 어느 정도 맞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푸아로가 셰퍼드 의사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 사건의 진실을 알아냈다고. 셰퍼드가 범인이 누구냐고 묻죠. 그때 푸아로는 굉장히 무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아까도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시간의 트릭이 있었어요. 파커는 9시 30분에 서재에서 대화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랄프는 9시 45분에 창문 밖에서 에크로이드가 이미 죽어 있는 걸 봤다고 했잖아요. 그럼 에크로이드는 9시 30분과 9시 45분 사이에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에크로이드는 9시 30분 이전에 이미 죽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파커가 들은 목소리는 딕타폰에서 재생된 녹음이었다는 거죠. 누군가 미리 에크로이드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9시 30분에 맞춰서 재생을 시킨 거죠. 마치 에크로이드가 그 시간에 살아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그렇게 하면 범인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는 거였죠. 셰퍼드가 그럼 누가 범인이냐고 물어봐요. 푸아로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면서 말하죠. 당신이라고. 셰퍼드는 8시 50분에 저택을 떠나지 않았고 서재 근처에 숨어 있다가 에크로이드가 혼자 있을 때 돌아온 거죠. 그리고 그를 죽이고 그 후 딕터폰으로 미리 녹음해둔 에크로이드의 목소리를 9시 30분에 재생을 한 거고 파커가 지나갈 시간에 맞춰서요. 그리고 랄프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랄프의 신발을 훔쳐서 발자국까지 만든 거예요. 완전 범죄를 계획을 한 거죠. 하지만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랄프가 9시 45분에 그곳 창문에 나타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랄프가 시체를 먼저 발견하게 됐고 도망을 친 거죠. 셰퍼드는 침묵하고 있었어요. 푸아로가 왜 그랬냐고, 왜 친구를 죽였냐고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죠? 이 모든 일은 1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였어요. 페러스 부인은 남편 페러스를 독살했죠. 결혼 생활이 불행했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부인은 독극물을 조금씩 투여해서 남편을 서서히 죽였고 자연사로 위장하는 데 성공했죠. 완벽한 범죄였고 그 당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걸 한 사람이 알아채요. 바로 닥터 제임스 셰퍼드였어요. 그는 의사였으니까요. 페러스의 증상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조사를 하죠. 페러스 부인이 독을 구입한 흔적도 발견을 하고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경찰에 신고를 했겠지만 셰퍼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페러스 부인을 찾아가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해요. 돈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부인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기 시작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셰퍼드는 멈추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셰퍼드는 페러스 부인에게 더 큰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로저 에크로이드와 친하게 지내요. 페러스 부인은 에크로이드와 사랑에 빠져서 약혼까지 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그 약혼자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자신을 협박하고 있던 범인이었던 거예요. 결국 페러스 부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9월 16일 밤 부인은 편지를 쓰고 에크로이드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편지에 적었죠. 나는 남편을 죽였고 제임스 셰퍼드 의사가 나를 협박하고 있다. 부인은 그날 밤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편지는 다음날 에크로이드에게 도착을 하게 되고 에크로이드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하루 종일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해요. 가장 믿는 친구 셰퍼드와 함께 편지를 같이 읽자고. 그래서 저녁에 셰퍼드를 초대를 한 거였죠. 셰퍼드는 그 순간 알았겠죠? 저 편지를 열면 내가 끝장난다는 거. 뭔지 모르지만 에크로이드는 갑자기 마음을 바꿔요. 편지를 혼자 읽겠다고 셰퍼드를 돌려보냈죠. 혹시 이때 에크로이드가 뭔가 눈치를 챈 걸까요? 아니면 그냥 조심스러웠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셰퍼드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죠. 그는 저택을 나선 척하고 숨어 있다가 다시 서재로 돌아갔어요. 에크로이드가 편지를 읽기 전에 벽에 걸린 단검으로 가장 친한 친구를 죽이게 된 겁니다. 결국 제임스 셰퍼드 의사는 자백을 해요. 푸아로는 그에게 하루의 시간을 줍니다. 스스로 결정하라고요. 다음날 아침 셰퍼드는 자택에서 독약을 마신 채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에크로이드 살인사건 이 소설이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히 범인이 화자여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범인의 눈으로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화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얘기를 했지만 내가 범인이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게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셰퍼드는 여기서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진실의 일부만 말했을 뿐이었죠. 에거서 크리스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이 지금 가장 믿는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나요? 라고요. 이 소설은 추리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꽤 재밌습니다. 제가 사건을 중심으로만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이야기로 만나러 올게요. 안녕요.